작년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네, 오늘은 유통업체들 실적 발표 가운데서 좀 의미 있는 실적 한 3개 업체, GS 리테일, 신세계, 그리고 쿠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산업은 여러 유통 채널 가운데 가장 견조하게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모두 2%포인트 정도 편의점 성장률이, 동일점 성장률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BGF 리테일도 양호한 실적을 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동일점 성장률이 거의 3%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GS 리테일의 이번 2분기 실적은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편의점 사업에서 증익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안 좋았죠. BGF 리테일 대비해서 동일점 성장률이 계속 2%포인트 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사유 없이 이렇게 성장률의 갭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커버하기 시작한 다음에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BGF 리테일은 철저하게 편의점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편의점 사업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점적인 전략을 취했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홈쇼핑도 합병을 했고 625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사업의 구조를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작년에 성장률의 갭을 낳았고, 올해는 그런 갭을 다시 좁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업의 역량이 근본적으로 두 회사가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 사업은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 이제 접어들잖아요. 물론 이제 8월 달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은 좀 됩니다만은, 아무튼 펀더멘털리 편의점 사업의 실적 회복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 퀵커머스죠. 퀵커머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온라인 사업에 상당히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에서는 계속 손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홈쇼핑을 제외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큰 폭의 감익인데, 그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이 온라인 사업에 기본적으로 한 300억 이상의 영업 손실을 깔고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성과죠, 성과. 온라인 사업에서 성과가 얼마만큼 나느냐. 지금 롯데나 이마트나 다들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퀵커머스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퀵커머스는 시장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플레이어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시장의 성장 여력이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돈은 많이 든다. MFC, 그러니까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같은 것들이 도심에 있어야지 한두 시간 내에 배송을 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330개의 슈퍼가 그런 MFC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의 조건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에서 한 2%포인트 정도 성장률의 재고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 초기라서 평가하기 힘들지만은 일단 시작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퀵커머스 운영 점포가 한 324개점,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얼마만큼 이 퀵커머스가 더 성장의 여력을 올리느냐, 슈퍼 사업의 기여도를 높이느냐. 그래서 슈퍼 사업이 상당히 샌드위치 되어 있는 채널이거든요. 가장
그 여러 유통 채널 가운데 안 좋은 채널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형마트는 이 식품 온라인 사업하고 같이 다들 뭔가 성장률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편의점은 뭐 그 별도의 시장으로서 또 의미 있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슈퍼가 좀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오노리 새끼 같은 슈퍼가 GS 리테일에서는 100조가 될 수 있을지. 호텔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호텔은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투숙률, 뭐 웨딩,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GS 리테일은 관건이 편의점하고 편의점의 회복하고 이 퀵커머스의 기여도 확대인데, 호텔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편의점은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줬고, 그리고 퀵커머스도 출발이 나쁘지가 않다. 주가는 지금 뭐 11배 정도로 편의점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BGF 리테일보다는 GS 리테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유통업체들 가운데 가장 탄탄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을 지금 보였죠.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센트럴시티, 신세계 DF 모두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신세계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고 1분기도 서프라이즈 났어요. 지금 2분기도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127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1870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갔다. 왜 주가가 못 갔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백화점 사업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기저효과가 상당히 큰데 4분기부터는 베이스가 상당히 높아지고, 소비 심리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90언더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저렇게 안 좋은 가운데서 백화점을 긍정적으로, 백화점만 뭐 독야청청 잘하리라 뭐 이렇게 말하기가 또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사실 백화점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하고 영향이 있죠. 하지만 소비 심리가 나쁜데 백화점 주가가 가기도 좀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해외 여행이 계속 이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국제유가 하락하고 뭐 이렇게 되면 가지 않을까. 이연 소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백화점 소비하고 여행 소비는 조금 그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실적이 좋아도 주가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신세계인터, 뭐 패션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가 지금은 좋지만 이것도 역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부담이 좀 커지는 거고요. 센트럴시티는 뭐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면세점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290억 나오게 되면서 괜찮았는데, 이번 신세계 실적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면세점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세점이 이번에 보게 되면 29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없을 때보다 더 영업이익이 좋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시내 면세점에서 거의 이익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시내 면세점은 거의 BEP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인천공항 쪽에서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인천공항 임차료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은 되게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막 9% 이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왜 잘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인천공항에서 임차료가 연간 3,500억. 적자가 되게 심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내점에서 아무리 잘해도 인천공항 임차료 때문에 영업이익이 2019년 연간으로 한 1,11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시내점이 별로 안 좋은데도 이
따이공들한테 다 알선 수수료 주느라고 시내점이 거의 영업이익률이 막 실질적으로는 BEP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임차료가 거의 없거든요. 매출의 27% 정도를 임차료로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자가 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인천공항 임차료가 완화되면 임차료 부담이 완화가 되면 얼마만큼 면세점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내 면세점은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시내점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이제 회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2, 3%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7, 8%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00억, 3,000억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임차료가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인천공항이 지금은 매출 요율제로 27%지만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그러면 다시 임차료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매출 요율제로 하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인천공항 트래픽이 2019년에 70% 수준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출 요율제예요. 70%? 되게 멀어 보이죠. 그죠? 아마 올해까지는 힘들 겁니다.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아무튼 70% 올해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약이 끝난다. T1 같은 경우에 2023년 7월까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70% 올라올 때쯤이면은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겠죠. 재계약이 이제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이루어질 텐데 이 재계약에서 신세계나 호텔신라나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나 모두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인천공항에 손실내면서 들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천공항이라는 게 인천공항 면세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내 면세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들한테는 매출을 2배 이상 확 올릴 수가 있는 기회였어요. 유통은 무조건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가 커져야지 글로벌 브랜드를 입점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유치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위한 바잉 파워 개선, 이런 걸 위해서 인천공항에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공항 면세점 입점을 하기 위한 레퍼런스,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다 의미가 없죠. 신세계나 호텔신라나 이 매출 규모가 이미 충분히 커서 인천공항이 없어도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유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항 면세점, 호텔신라 이미 싱가포르 첵랑콕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늘릴 마음 없고요. 그리고 늘리는데도 인천공항 없어도 이미 충분히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신세계는 글로벌 공항 면세점 입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지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BEP 이상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임차료 부담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사라지게 됩니다. 2019년과 2023년 글로벌 여행이 재개됐을 때 차이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3,500억이라는 그런 큰, 아마 2,000억 언더로 빠질 거예요. 입점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시내 면세점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면세점의 실적 개선폭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 가능성을 제시한 게 이 신세계 이번 실적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시내 면세점은 과연 그렇게 좋아지겠느냐? 매출은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어요.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해야 좋아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따이공들의 독점을 막아야 돼요. 협상력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겠죠. 이게 이제 뭐 1년 후에 될 것이냐, 5년 후에 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지. 아무튼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내국인 아웃바운드 증가하고 중국인 인바운드, 일본인, 동남아 뭐 이렇게 해외 인바운드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층이 다양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따이공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인바운드가 들어오겠느냐?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한령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9년에도 한한령이었고 그때도 패키지 관광객은 못 왔어요. 600만 정도의 중국인 인바운드가 있었는데 그건 다 개별 여행객입니다. 그 정도만 들어와도 돼요. 중국 정부가 개별 여행객까지
개별 여행객까지 그렇게 막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들어와도 충분하다. 지금 시내 면세점의 문제는 따이궁의 독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가지고 주가 가기는 힘들어요. 면세점의 사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게 되면 그러면 주가 모멘텀이 생기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탑픽은 유통에서 이제 호텔신라예요. 면세점이 좋아질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언제 좋아질지가 관건이지만, 근데 호텔신라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이익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래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 너무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런 보수적인 합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투자 대안으로서 신세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쿠팡의 2분기 실적의 가장 큰 의미는 주도권을 확고히 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손실 850억에 그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그 거래액이 25% 이상,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시장 성장률이 2분기에 7%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에비타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상승과 이 영업손실 축소를 동시에 달성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 3위 업체라면 네이버하고 이베이 코리아인데 다들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위하고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주가의 모멘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손실의 축소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마켓컬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라고 하게 되면, 마켓컬리하고 그 쿠팡의 차이는 영업손실 축소 오케이. 두 회사 모두 영업손실 축소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켓컬리는 과점 구도다. 쿠팡은 2위하고의 갭을 벌리게 되면서, 이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향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마켓컬리는 이 쓱닷컴, 쿠팡 프레시와 이 3강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다시 영업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상장을 하더라도 아마 기대한 것처럼 높은 가격에 상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